저 시계는 인화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의 손목이었죠. 고급스러운 명품 시계였습니다. 인화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시계. 회장님 어디 불편하세요? 운전기사는 인화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시계로 향하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댓글로 행복합시다 남겨주시면 저도 행복을 기원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의 인물 및 목소리는 AI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유영민 회장의 서재는 언제나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벽면 가득 꽂힌 경영 서적들, 묵직한 원목 책상, 그리고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 도심의 야경까지. 이 방에 들어서면 누구라도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25살의 유인아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앞에 똑바로 서서 물러설 기색이 없었어요. 대체 그 연애 노름은 언제까지 할 거야? 유영민 회장이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불쾌함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연애 노름 아니에요. 인하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저 수찬 씨랑 결혼할 거예요. 순간 서재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유영민 회장의 눈이 커지더니 이내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쾅 하는 소리에 책상 위 만년필이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평사원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우리 회사 들어올 만큼 능력도 있고요. 인하도 지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유영민 회장은 콧웃음을 쳤습니다. 넌 내 딸이기 전에 이 회사 후계자야. 회사에 도움이 될 남자를 만나도 모자란 판에 평사원? 그 말에 인하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너무나 차가웠기 때문이었죠.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 눈빛. 사업 얘기를 할 때면 늘 저렇게 변하곤 했습니다. 딸을 보는 눈이 아니라 회사 자산을 점검하는 눈이었어요. 사실 인하가 김수찬을 처음 만난 건 1년 전 회사 야유회에서였습니다. 회장 딸이 나타나자 직원들은 하나같이 어색하게 굴었어요. 지나치게 공손하거나 아니면 아예 피하거나. 어떤 직원은 갑자기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어떤 직원은 눈도 못 마주치고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인하는 그런 반응이 익숙하면서도 늘 쓸쓸했어요. 그런데 김수찬은 달랐습니다. 바비큐 그릴 앞에서 고기를 굽고 있던 그는 인하를 보고도 특별히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저기요, 이거 좀 들어주실래요? 손이 모자라서요. 그게 첫 마디였습니다. 회장 딸인 줄 몰랐던 건지, 알면서도 개의치 않았던 건지. 인하는 그게 좋았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냥 평범한 사람 취급을 받은 것 같았거든요. 집게를 건네받아 고기를 뒤집는데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알고 보니 김수찬은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어렵게 고학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성실함 하나로 입사한 사람이었죠. 화려한 배경도 없고 든든한 연줄도 없었지만 그래서 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적어도 인하의 눈에는 그랬어요. 그에게서는 계산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돈이나 지위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를 보는 눈이었어요. 하지만 유영민 회장의 눈에 비친 김수찬은 전혀 달랐습니다. 서재에서 딸을 내보낸 뒤 그는 곧바로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김수찬이라는 직원 신원 조회해. 가족관계, 재산, 빚 전부 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유영민 회장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미 무언가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면서 길러진 감각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이익과 손해로 따지는 버릇이죠. 일단 보고 얘기하지. 그로부터 며칠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영민 회장이 이나를 다시 서재로 불렀어요. 이나는 또 한바탕 싸울 각오를 하고 들어갔죠. 그런데 아버지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그래, 결혼해라. 이나는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결혼하라고. 단, 내 결혼은 엄청난 이슈가 될 거다. 그거 내가 감당해야 해. 너무 갑작스러운 허락이었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사원과는 절대 안 된다고 책상을 내리치던 사람이었는데, 이나는 의아했지만 기쁨이 더 컸어요. 아버지가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인정해 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나가 나간 뒤 유영민 회장은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비서실에서 올린 언론 기사 시안이었어요. 사랑을 선택한 재벌 2세, 세기의 로맨스, 재벌 2세와 평사원. 유영민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미소였죠. 당시 유 회장 내 그룹은 이미지가 좋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비자금 의혹 보도가 나가면서 여론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죠. 주가도 떨어지고 거래처에서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딸의 로맨스는 더없이 좋은 반전 카드였어요. 사랑을 위해 신분을 뛰어넘은 재벌가 이야기라니 언론이 좋아하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유영민 회장에게 딸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사업이었어요. 이나는 결혼 전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로 많이 야위셨지만 어머니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창가에 놓인 꽃병에는 이나가 지난주에 가져다 둔 꽃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허락하셨어요. 저 결혼해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야윈 손이었지만 힘이 느껴졌어요. 내 아버지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시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했습니다. 수찬 씨 마음 안 다치게 내가 잘해야 해. 어머니의 그 말이 왜인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재벌가의 시집온 사위가 힘들 거라는 걱정 정도로 이해했거든요. 어머니도 원래 평범한 집안 출신이셨으니까요.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유명 호텔 대연회장이 하객들로 가득 찼고 취재진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이나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수찬이 제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두 사람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둘뿐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신문마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대서특필됐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차갑던 시선이 따뜻해졌고 유 회장 내 그룹 이미지는 급반전했습니다. 비자금 의혹 기사는 뒷면으로 밀려났고 사람들은 동화 같은 러브스토리에 열광했어요. 결혼식 날 유영민 회장은 사위 김수찬에게 악수를 건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축하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수찬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동안 회장님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다는 것을요. 그 소나기 힘이 필요 이상으로 세다는 것을요. 신혼의 단꿈은 달콤했습니다. 이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던 대저택을 벗어나 회사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신혼 살림을 차렸어요. 크진 않았지만 새롭게 시작한 둘만의 생활은 소박하지만 행복했어요. 수찬은 직접 아침을 차렸고 이나는 서툰 솜씨로 빨래를 개켰습니다. 재벌가 딸이 처음 해보는 살림이었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서 뭐든 즐거웠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수찬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여보, 회장님이 왜 갑자기 허락하셨을까요? 이나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버지도 내 고집 아시는 거죠. 내가 수찬 씨 아니면 결혼 안 하고 노처녀로 늙어 죽을 거라고 했거든요.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 이나도 속으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마음을 바꾼 이유가 정말 딸의 고집 때문이었을까요? 그 의문은 마음 한구석에 작은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나는 애써 외면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짧을지, 그리고 아버지의 그 허락 뒤에 어떤 냉혹한 계산이 숨어 있었는지. 25의 이나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나에게 그 3년은 행복한 나날이었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고 예쁜 아들이 태어났으니까요. 하지만 남편 수찬에게 그 3년은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회사에서 수찬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는 성실한 직원으로 인정받았지만 회장 딸과 결혼한 뒤로는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승진 대상자 명단에서 번번이 이름이 빠졌어요. 동기들은 하나둘 진급을 했지만 수찬만 제자리였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면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회장님 끈앞풀 아니야? 후계자 남편이 무슨 실력으로 올라가겠어. 어차피 낙하산이지. 저러다 어디 계열사의 사장으로 가는 거 아니야? 수찬은 모른 척 했습니다. 듣지 못한 척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 말들은 가슴에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박혔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어요. 회식에 불려가도 어느 자리에 앉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동료도 아니고 상사도 아닌 어정쩡한 존재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죠. 그런 수찬에게 유일한 위안은 아들 유준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3살배기 유준이가 현관까지 달려나왔어요. 아빠. 그 한마디면 하루의 피로가 싹 풀렸습니다. 수찬은 아들을 번쩍 들어 올려 어깨 위에 태웠어요. 유준이는 아빠 머리를 두 손으로 잡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아빠, 더 높이, 더 높이. 우리 준이가 제일 높은 데 있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왕자님이네. 저녁이면 수찬이 직접 아이를 목욕시켰습니다.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장난감 오리를 띄워주었어요. 유준이는 물장구를 치며 놀았고 수찬은 아이 머리에 샴푸 거품으로 뿔을 만들어주곤 했습니다. 그런 순간만큼은 회사에서 받은 상처가 아물었어요. 이나도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이나는 유준이에게 남편의 손목시계를 보여주었어요. 결혼 첫 해 기념일에 선물했던 그 명품 시계였습니다. 준아, 이거 봐봐. 예쁘지? 유준이가 동그란 눈으로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아빠 거야. 엄마가 아빠한테 선물한 거거든. 준이도. 이나가 아이의 볼을 손가락으로 꾹 눌렀습니다. 나중에 유준이도 엄마가 하나 선물해 줄게. 우리 준이 다 크면. 그때는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유준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아버지처럼 멋진 시계를 선물해 줄 거라고. 그런 평범한 미래가 당연히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 뉴스에서 경쟁 기업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재계 순위가 바뀌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유 회장 내 그룹과 경쟁하던 회사가 급성장했는데 그 비결은 혼맥이었습니다. 회장 아들이 대기업 딸과 결혼하고 회장 딸이 금융권 집안으로 시집가면서 탄탄한 동맹을 만들어낸 거였죠.
유영민 회장은 그 뉴스를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당장 딸을 호출했어요. 인화야, 오늘 저녁에 와라. 할 말이 있다. 인화가 아버지 서재에 들어섰을 때 유영민 회장은 창밖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본 경쟁 기업 이야기가 아직 귓가에 맴돌았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유영민 회장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3년 전 결혼을 반대하던 때와 똑같았어요. 이제 그만해라. 인화는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뭘요? 그 결혼 말이야. 이제 정리해. 사람을 주식처럼 정리하라는 겁니까? 인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유영민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내 감정은 사치다. 지금 회사 상황 보고도 아직도 사랑 노름 소리가 나와. 제 결혼이 사랑 노름이에요? 제 아들이 사랑 노름이에요? 유영민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인화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천리처럼 멀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남편 수찬이 거실에서 아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유준이는 아빠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왔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수찬이 물었지만 인화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말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냥 피곤하다는 말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인화는 잠들지 못했어요. 남편 곁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은 천갈래만 갈래였습니다. 며칠 후 인화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비서실이었습니다. 아드님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인화는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바로 차를 대기시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속으로 계속 빌었어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측 사람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우리 아이는요? 유준이는 어디 있어요? 인화가 물었지만 아무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일 뿐이었어요. 그제야 인화는 알아차렸습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이상한 건 남편 수찬이 자신보다 늦게 병원에 도착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오늘 일이 바빴나 보다 하고 말았죠.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으니까요. 인화는 그때 그 의문을 품을 여유조차 없었어요.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가족장으로 기자 한 명 없이. 3년 전 결혼식 때는 취재진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는데 손자의 장례식에는 카메라 하나 없었어요. 유영민 회장이 철저히 막은 거였습니다. 재벌가 아이의 사고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면 안 됐으니까요. 장례식장에서 수찬은 내내 무표정이었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절망인지 체념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어요. 인화가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찬은 피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수찬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해줘. 인화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당신이랑 살면서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수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회장님은 물론이고 이 집안 사람 모두가 나를 무시해. 회사에서는 회장님 끈앞풀이라고 따돌리고 거기에 아들까지 잃고. 수찬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어. 이혼해줘. 인화가 수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같이 이겨내요. 같이 버텨요. 제발. 하지만 수찬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등을 돌렸어요. 이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것도 모자라 남편마저 떠나가는 건가요? 3년 전 그 행복했던 날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후 이나에게 인사 발령이 내려왔습니다. 해외 지사로 가라는 명령이었어요. 아버지의 지시라는 건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이나는 빈 아이방에 들어갔어요. 유준이가 입던 작은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노란 병아리 그림이 그려진 잠옷, 줄무늬 티셔츠, 작은 양말들. 이나는 그 옷들을 하나씩 만지며 오열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려 했지만 이나는 꾹 참았어요. 공항 로비에 도착해서도, 출국장을 지나면서도,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28살의 이나는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나라로 떠났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그리고 행복했던 3년의 기억도 모두 두고서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2번 반이나 변할 만큼 긴 세월이었어요. 28배의 모든 것을 잃고 떠났던 이나는 이제 53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이나는 미친 사람처럼 일만 했어요. 처음에는 슬픔을 잊기 위해 일에 매달렸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회사에 있었어요. 주말에도 출근했고 휴가도 쓰지 않았습니다. 일이 아니면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유준이 생각이 났고 남편 생각이 났고 무너져 내렸던 그 3년의 행복이 떠올랐으니까요. 그렇게 일만 하다 보니 실력이 늘었습니다. 실적이 쌓였고 인정을 받았어요. 해외 지사 책임자가 됐고 본사 임원이 됐고 부사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유영민 회장의 딸이라서 승진했다고 수군거렸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나는 정말로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오늘 이나는 드디어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대기업 회장 취임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대강당에 수백 명의 임직원이 모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축하 화환이 무대 양옆으로 늘어섰어요. 이나는 존재감이 뚜렷한 붉은색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25년 전 공항을 떠나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은 단단해졌고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나가 마이크 앞에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어요. 앞으로 우리 그룹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임직원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이나가 잠시 멈췄습니다. 가족. 그 단어가 입에서 나오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연설문에는 분명 가족 같은 마음으로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어를 말하려니 갑자기 목구멍이 막혔어요. 가족. 이나에게 그 단어는 너무나 아픈 것이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청중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가족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이나의 귀에는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쿵쿵 울리고 있었거든요. 취임식이 끝난 뒤 축하 인사를 나누느라 한참이 걸렸습니다. 임원들이 줄을 서서 악수를 청했고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이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중하게 응대했습니다. 그게 회장의 일이니까요. 모든 일정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뒤 이나는 홀로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넓은 회의실에 덩그러니 혼자였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가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나는 창가에 서서 멍하니 밖을 바라봤어요. 문득 유준이가 떠올랐습니다. 살아있었으면 28이 됐을 거예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겠죠. 어쩌면 연애도 하고 결혼 얘기도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런 평범한 20대를 보내고 있었을 텐데. 이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어요. 25년 동안 그랬듯이 슬픔을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회장이 우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됐으니까요. 그 시각 유영민 전 회장은 자택에서 취임식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정정했지만 예전만큼 날카롭지는 않았어요. 텔레비전 화면에 딸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회장 취임을 축하한다는 자막이 떴어요. 유영민 전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아들만 있었어도. 오래된 한탄이었어요. 평생 아들을 원했지만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후계자로 키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때 그 손자라도 둘 걸 그랬나. 유영민 전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25년 전 일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 속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며칠 뒤 이나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년간 이나의 운전을 맡아왔던 황 기사가 건강이 악화돼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황 기사는 60의 나이에 퇴직을 결심했습니다. 이나는 황 기사의 마지막 출근 날 직접 배웅했어요. 회장이 운전기사 퇴직에 나서는 일은 흔치 않았지만 이나에게 황 기사는 특별한 존재였거든요. 해외에서 돌아왔을 때부터 함께했으니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오래 고생 많았어요. 건강 잘 챙기세요. 이나가 말했습니다. 황 기사가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회장님 1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회장님도 건강 챙기셔야 해요. 이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옅은 미소만 지었어요. 그게 웃는 건지 아닌지 황 기사도 알 수 없었습니다. 황 기사가 떠난 자리는 신입 운전기사로 채워야 했어요. 비서실에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회장 전용 운전기사는 아무나 할 수 없었어요. 운전 실력은 물론이고 보안 의식도 있어야 했고 무엇보다 입이 무거워야 했습니다. 여러 지원자 중에서 한 청년이 눈에 띄었어요. 이름은 김지훈, 28살이었습니다. 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경력이 있었어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지원 동기가 뭡니까? 보통은 회사에 대한 비전이니 자기 발전이니 하는 말을 늘어놓기 마련이었어요. 하지만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숙식 제공이 된다고 들어서 지원했습니다. 너무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면접관이 당황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네. 당장 살 곳이 필요해서요.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운전입니다. 이력서를 보니 사연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어촌마을 출신의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더군요. 어머니는 일찌감치 세상을 떠났고 형제도 없었어요. 말 그대로 처내고와 신세였습니다. 그런데도 청년의 눈빛은 흐리지 않았어요. 담백하고 단단한 눈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지우는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첫 출근 날 지우는 새벽같이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넥타이를 매는 손이 어색했지만 반듯하게 고쳐맸습니다. 구두도 깨끗이 닦았어요. 비록 오래된 구두였지만 정성껏 손질하니 제법 볼만했습니다. 이나는 그날 아침 처음으로 새 운전기사를 만났습니다. 차고 앞에 서 있는 청년을 보는 순간 이나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회장님 운전을 맡게 된 김지훈입니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지훈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고 태도가 반듯했어요. 이나는 청년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특별히 닮은 사람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눈에 익을까요? 그래요. 잘 부탁해요. 이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훈이 차 문을 열어드렸어요. 문을 여는 손놀림을 보는 순간 이나는 갑자기 남편 수찬이 떠올랐습니다. 25년 전에 헤어진 그 사람. 왜 갑자기 그 사람 생각이 난 걸까요? 차에 오르며 이나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어디서 본 것처럼 왜 낯이 익지?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오래전 일을 떠올리면 늘 그랬으니까요. 이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백미러에 비친 지훈의 눈이 묘하게 반짝였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새 운전기사 김지훈이 들어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훈은 성실했어요.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서 차량 점검을 하고 이나가 퇴근할 때까지 묵묵히 대기했습니다. 말수가 적었지만 필요한 말은 정확하게 했어요. 이나는 그런 지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쓸데없는 말로 아첨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편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이나가 비서실에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오후 일정 비워둬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년 이맘때면 같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래된 비서들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이 어떤 날인지. 점심을 먹고 난 뒤 이나는 차에 올랐습니다. 지훈이 문을 열어드리며 물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이나가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납골당이었어요. 지훈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차 안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평소에도 이나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오늘은 유독 달랐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을 짊어진 사람의 표정이었죠. 지훈은 백미러로 슬쩍 이나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한 달 넘게 모시면서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회의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받을 때도, 기자들 앞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저렇게 어두운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물을 수 없었어요. 운전기사가 회장님 사생활을 캐물을 순 없으니까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납골당 앞에 멈췄습니다. 이나가 내렸어요. 지훈에게는 차에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납골당은 고즈넉한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입구에 들어서니 은은한 향 냄새가 났습니다. 이나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25년 동안 매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길을 찾을 수 있을 정도였죠. 유골함이 보관된 작은 방에 들어섰습니다. 벽면에 빼곡히 들어찬 유골함들. 그중 하나 앞에 이나가 멈춰 섰어요. 작은 명패에 김유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지도 않았고 표정이 일그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표정하게 유골함을 바라볼 뿐이었죠. 하지만 그 무표정 아래 얼마나 깊은 슬픔이 있는지 25년이라는 세월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나가 유골함에 손을 얹었어요. 차가운 대리석 표면에 손바닥을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아, 엄마 왔어. 작은 목소리였어요. 들릴 듯 말 듯한 속삭임이었습니다. 엄마가 또 왔어. 올해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더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였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25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이나가 돌아섰습니다. 나가는 길에 납골당 관리인과 마주쳤어요. 머리가 허연 노인이었습니다. 어휴, 또 오셨네요. 관리인이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어요. 25년째 같은 날 오시네요. 한 번도 안 빠지셨어. 이나가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꼭 오시네. 아이고, 자식 먼저 보낸 부모 마음이 다 그렇죠 뭐. 관리인의 말에 이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옅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요. 차로 돌아오는 길, 이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매년 같은 일인데도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세월이 약이라고들 하지만 자식을 잃은 슬픔만은 세월도 어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이 차 문을 열어드렸어요. 이나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운전했어요. 회장님이 힘든 일을 겪고 오신 것 같으니 최대한 부드럽게 모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이나의 시선이 어딘가에 멈췄습니다. 운전석 쪽으로 향한 눈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지훈의 오른쪽 손목. 거기에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명품 시계였어요. 운전기사가 차기엔 어울리지 않는 고급스러운 시계. 이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시계. 어디서 많이 본 시계였어요. 너무나 익숙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착각일 리가 없었어요. 이나는 시선을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저절로 그 시계에 고정됐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전방을 주시하며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백미러에 비친 이나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건 느꼈습니다. 회장님, 어디 불편하세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놀란 것 같기도 했어요. 이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시계는, 저건 분명 25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결혼하고 첫 번째 기념일이었습니다. 이나는 남편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백화점에서 가장 좋은 시계를 골랐습니다. 지방 출신 고학생으로 평생 제대로 된 시계 한 번 못 차본 남편이었거든요. 시계를 건넬 때 남편 수찬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비싼 거 어떻게 받아? 이게 얼만데? 이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당신은 충분히 자격 있어. 그러니까 받아요. 수찬은 한참 동안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평생 이렇게 좋은 거 처음 받아본다. 이나는 시계 뒷면에 각인을 새겨뒀습니다. 나의 남편 수찬에게. 짧은 문장이었지만 마음을 다 담았어요. 그 시계. 이혼할 때 남편이 가져갔습니다. 돌려준다고 했지만 이나가 거절했어요. 차마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 시계를 보면 행복했던 시절이 떠오를 것 같아서. 그런데 왜 저 청년이 그 시계를 차고 있는 걸까요? 이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25년 전 이혼한 남편. 그리고 눈앞에 28살 청년. 나이를 계산해 봤어요. 28. 유준이가 살아있었다면 올해 28이었습니다. 같은 나이였어요. 설마. 아니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야. 이나는 애써 생각을 지웠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비슷한 시계가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착각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이나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에게 퇴근하라고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곧장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깊숙한 곳에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나는 그 상자를 꺼냈습니다. 25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어요. 안에는 낡은 앨범이 들어 있었습니다. 앨범을 펼쳤어요. 결혼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수찬.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신혼여행 사진, 첫 번째 기념일 사진, 그리고 아기 사진. 갓 태어난 유준이 사진이었어요. 작고 빨간 얼굴로 잠들어 있는 아기. 100일 사진, 돌 사진. 2살, 3살. 사진 속 유준이가 점점 자랐습니다. 이나의 손가락이 사진 위에서 멈췄어요. 3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유준이. 그리고 그 옆에 아빠 수찬. 이나는 사진 속 수찬의 손목을 봤습니다. 거기에 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오늘 지훈의 손목에서 본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같은 시계. 틀림없었어요. 이나의 손에서 앨범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며 펼쳐졌어요. 3살배기 유준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 천장을 향해 누워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이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어요. 하지만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그날 밤 이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 바닥에 떨어진 앨범을 주워들고 몇 번이고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3살 유준이 사진, 그리고 남편 손목에 채워진 시계. 오늘 지훈의 손목에서 본 것과 똑같은 시계였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넘기기엔 너무나 똑같았어요. 시계 디자인만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밴드의 줄수, 시계판의 모양, 그 모든 게 일치했어요. 세상에 같은 시계가 많다고 해도 이건 너무 이상했습니다. 이나는 밤새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 결심을 굳혔습니다. 25년 전 일을 다시 파헤쳐 봐야겠다고요. 출근하자마자 이나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25년 전 자료가 필요해요. 비서실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내 아들 김유준 사고 기록이요. 당시 병원 기록, 경찰 기록, 언론 보도. 전부 다 찾아봐요. 비서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25년 전이라면 회장님 아드님이 돌아가셨던 때였어요. 그 일은 회사에서 금기 중에 금기였습니다.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죠. 그게 25년 전 일을 왜 갑자기 이유 묻지 말고 해요. 이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비서실장은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회장님이 저런 표정을 지을 때는 무조건 따르는 게 답이었거든요. 며칠 후 비서실장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빈손이나 다름없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25년 전이라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이나가 물었어요. 언론 보도는요? 기사가 한 건도 없습니다. 병원 기록은요? 당시 병원이 15년 전에 폐업했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진은요? 장례식 사진이라도. 비서실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도 없습니다. 어디에도요. 이나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재벌가 외손자가 사고로 죽었는데 기사 한 줄 없다니. 아무리 조용히 치른 장례라지만 사진 한 장 없다니. 뭔가 이상했어요. 이나는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비서실에만 맡겨둘 수 없었어요. 당시 사고를 처리했다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종합병원이었어요. 하지만 도착해보니 병원은 이미 없었습니다. 낡은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어요.
오래전에 폐업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나는 당시 담당 의사를 수소문했어요. 하지만 그 의사도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5년 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다음으로 경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25년 전이라 어려웠지만 변호사를 통해 조회를 요청했어요. 며칠 후 답이 왔습니다. 해당 날짜에 유아 사망 사고 기록이 없습니다. 이나는 귀를 의심했어요. 없다고요? 사고가 있었는데 기록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변호사도 의아해했습니다. 저희도 이상해서 여러 번 확인했는데요. 그날 교통사고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적어도 유아가 관련된 사고는요. 이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명히 사고가 있었어요. 전화를 받았고 병원에 갔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왜 기록이 없는 걸까요? 집에 돌아온 이나는 오래된 짐을 뒤졌어요. 25년 전 자료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창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찾았어요. 결혼 시절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서 사진첩을 꺼냈어요. 유준이 사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봤습니다. 100일, 돌, 2살, 3살. 거기까지였어요. 3살 이후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였죠. 그때 죽었으니까요. 이나는 장례식 사진을 찾아봤어요. 하지만 없었습니다. 분명 장례를 치렀는데 사진이 한 장도 없었어요. 조문객 명단이라도 있을까 싶어 찾아봤습니다. 오래된 서류 사이에서 빛바랜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장례식장 방명록 사본이었습니다. 이나는 그 명단을 꼼꼼히 읽어봤어요. 참석자 이름이 쭉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했어요. 전부 아버지 유영민 측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사 임원, 비서실 직원, 아버지 쪽 친척. 남편 수찬 측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아이 친가 쪽 사람이 장례식에 한 명도 안 왔다는 건 납득이 안 됐어요. 수찬은 분명 장례식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찬 쪽 가족은 아무도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던 거죠. 이나는 차를 몰고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미리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불쑥 찾아간 거였습니다. 유영민 전 회장은 자택 서재에 있었어요.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이나가 들어서자 안경 너머로 딸을 바라봤어요.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이나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여쭐 게 있어요. 뭔데? 25년 전 일이요. 유준이 사고요. 유영민 전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이나는 놓치지 않았어요. 왜 기록이 없어요? 이나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병원 기록도 없고 경찰 기록도 없고 기사 한 줄 없어요. 재벌집 외손자가 사고로 죽었는데 세상에 아무 기록도 안 남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유영민 전 회장이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막았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뭘 막았다는 거예요? 기사도 막고 기록도 지웠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었거든. 유 회장 손자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이나는 아버지를 쏘아봤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체면이 걱정이셨어요? 가문의 약점이 될 수 있는 건 다 정리해야지. 사업이란 다 그런 거야. 유영민 전 회장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없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나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눌렀어요.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만 더 물을게요. 이나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사고 당일 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순간 서재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유영민 전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왜 중요해? 그냥 궁금해서요. 그날 아버지가 어디 계셨는지. 유영민 전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선을 피하며 다시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겠지. 그 오래된 일을 내가 어찌 다 기억하나.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나는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나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기록이 없는 사고, 참석자 명단에 없는 친가 사람들, 그리고 오늘 아버지의 그 이상한 반응. 뭔가가 맞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당연하게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흔들림의 시작에는 운전기사 김지훈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가 있었습니다. 이나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진실이 뭔지 알아내야 했어요. 25년 동안 묻어뒀던 그날의 진실을요. 아버지를 만나고 온 뒤로 이나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기록이 없는 사고, 참석자 명단에 없던 친가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의 이상한 반응.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어요. 거기에 운전기사 지훈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까지. 25년 전 남편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시계. 이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슷한 시계일 수도 있고 우연히 중고로 산 것일 수도 있었죠. 이혼 후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수찬이 팔았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속단하면 안 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나는 평소처럼 일했어요.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결제를 올렸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묵묵히 운전을 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이나가 일부러 거리를 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이나가 탄 차가 정비소에 들어가야 했어요. 정기 점검 일정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날은 비서실에서 대차를 준비하고 이나는 정비소에 갈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오후 미팅이 예정보다 빨리 끝났어요. 다음 일정까지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나는 뭔가에 이끌리듯 비서에게 말했어요. 정비소에 잠깐 들러야겠어요. 차 상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비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 이나 본인도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발길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정비소에 도착하니 지훈이 정장 겉옷을 벗고 셔츠 차림으로 차량 점검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차 안 청소도 직접 하는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나를 보자 지훈이 깜짝 놀라며 다가왔어요. 회장님,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그냥 잠깐 들렀어요. 신경 쓰지 말고 하던 일이에요. 이나가 손을 저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다시 정비사와 대화를 나눴어요. 이나는 정비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특별히 볼 건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자동차 정비소였습니다. 기름 냄새가 났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한쪽 테이블에 놓인 물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 자켓 위에 놓인 것은 시계였어요. 은색 메탈 밴드에 동그란 시계판. 지훈이 작업하느라 벗어둔 게 분명했습니다. 이나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틀림없었어요. 며칠 전 차 안에서 봤던 그 시계. 이나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지우는 저쪽에서 정비사와 얘기 중이었어요. 이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나가 시계를 집어들었어요. 손에 들어오는 무게감이 익숙했습니다. 25년 전 백화점에서 이 시계를 고를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무거워서 좋겠다고 생각했었죠.
남자 손목에 묵직하게 어울릴 것 같다고. 이나는 시계를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 뭔가 새겨져 있었어요. 작은 글씨였습니다. 이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글씨를 읽었어요. 사랑하는 남편. 수찬에게. 이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25년 전 직접 새긴 각인이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고른 문장이었습니다. 세상에 이 시계는 단 하나뿐이었어요. 똑같은 디자인의 시계는 있을 수 있어도 이 각인이 새겨진 시계는 남편에게 선물한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나는 한참 동안 시계를 들여다봤어요. 손끝이 저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회장님?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시계 못 보셨? 지훈이 말하다가 이나의 손에 든 시계를 봤어요. 이나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이 시계 어디에서 났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어요. 겉으로는 무심한 척했습니다. 지훈이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유품입니다. 이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유품. 이요? 네.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셨어요. 가진 거라곤 이 시계밖에 없으셨거든요. 지훈이 말을 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 시계만은 항상 끼고 계셨어요. 비싼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아버지한텐 정말 소중한 물건이었나 봐요. 이나는 아무 말 없이 시계를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그렇군요.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훈이 시계를 받아들며 물었어요. 혹시 이 시계 아세요? 이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좋은 시계라서 봤어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은 익숙한 듯 오른손 손목에 시계를 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나가 물었어요. 시계를 오른손목에 차네요? 네. 제가 왼손잡이라서요. 이나는 곧바로 정비소를 나왔어요. 대기 중인 차에 올라타며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죠. 그날 밤 이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아버지 유품이라고 했습니다. 지훈의 아버지. 그 사람이 남편 수찬의 시계를 갖고 있었다는 말이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걸까요? 이혼할 때 남편이 그 시계를 가져갔습니다. 그건 확실했어요. 그리고 25년이 흘러 그 시계가 지훈의 손목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지훈의 나이는 28이었어요. 죽은 유준이가 살아있었다면 올해 28. 같은 나이였습니다. 설마. 이나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말도 안 돼. 유준이는 죽었어. 25년 전에 사고로 죽었어. 장례를 치렀고 납골당에 유골함이 있어. 하지만 다른 가능성도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이혼 전에 외도를 한 건 아닐까? 다른 여자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건 아닐까? 그래서 그 아이가 지훈인 건 아닐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쓰렸어요. 25년 전 남편은 분명히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나는 밤새 뒤척였어요. 배신감과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결심을 굳혔어요. 조사를 해봐야겠다고. 남편이 이혼 후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출근하자마자 이나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25년 전에 이혼한 전 남편 있잖아요. 김수찬. 그 사람에 대해 조사해줘요.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전 남편분을요? 이혼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재혼은 했는지, 자녀는 있는지 다 알아봐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부 다요. 알겠습니다. 며칠 후 조사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이나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펼쳤어요. 김수찬. 이혼 후 서울을 떠나 어촌 마을에 정착. 재혼 기록 없음. 자녀 1명, 아들. 1년 전 지병으로 사망. 이나는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재혼 기록이 없었어요. 결혼하지 않고 홀로 아들을 키웠다는 말이었습니다. 외도라면 재혼은 안 했어도 동거 기록이라도 있을 법했어요. 하지만 그런 기록도 없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정보는요? 이나가 물었어요. 비서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아들 이름이 김지훈입니다. 28살이고요. 현재 저희 회사 운전기사로 근무 중입니다. 이나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직접 확인하니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나가 별로 놀라는 기색이 아니자 비서실장이 물었어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김지훈 씨가 그분 아들인 걸 알고 지시하신 겁니까? 하지만 이나는 대답하지 않고 물었어요. 김지훈 씨 어머니는요? 기록상으로는 어머니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나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가 누군지 기록이 없어요? 네. 이상하긴 한데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나는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은 냉정하게 유지했지만 속은 폭풍이 치고 있었어요. 재혼 기록 없음. 어머니 기록 없음. 아들 나이 28. 그리고 아버지 유품으로 남긴 시계. 모든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조각이 빠져 있었어요. 이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남편이 살았다는 그 어촌 마을에 가봐야겠다고. 25년 전의 진실이 거기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조사 결과를 받아든 뒤로 이나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재혼 기록 없음, 어머니 기록 없음, 아들 나이 28. 모든 게 이상했어요. 하지만 서류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직접 가봐야 했어요. 남편이 25년을 살았다는 그 어촌 마을에. 이나는 주말 일정을 비웠습니다. 비서에게는 개인 용무라고만 말했어요. 운전은 다른 기사에게 맡겼습니다. 지훈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아직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토요일 이른 아침, 이나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4시간을 달려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어요. 오래된 어촌이었습니다. 높은 건물 하나 없이 낮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바다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이나는 주소를 확인하며 마을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골목을 지나 작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남편 수찬이 살았다는 집이었어요.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대문에 녹이 슬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어요. 1년 전 수찬이 세상을 떠난 뒤로 아무도 살지 않은 게 분명했습니다. 이나는 대문 앞에 한참 서 있었어요. 남편이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 서울의 번화가가 아니라 이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누구 찾으시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허리가 굽은 노인이 서 있었어요. 이웃집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 여기 살던 분 아세요? 김수찬이라는 분이요. 노인의 눈이 반짝였어요. 김수찬? 이름이 수찬이었나? 노인은 가물가물한 듯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김 씨는 맞아요. 20년 넘게 옆집에 살았는데 이름을 제대로 말해준 적이 없어. 이 동네가 다 그래. 먼저 말을 안 하면 묻질 않거든. 이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분에 대해 좀 여쭤봐도 될까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 집으로 오라며 손짓했습니다. 이나는 노인을 따라갔어요. 작은 방에 앉아 노인이 보리차를 내왔습니다.
이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분한테 아들이 있었죠? 그럼 지훈이 이만큼 할 때부터 봤지. 노인이 허리 높이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근데 댁은 누군데 김 씨에 대해 묻고 그 아들도 묻는 거요? 이나가 잠시 망설였어요. 옛날에 알던 사이예요. 소식이 끊겼다가 돌아가셨다는 걸 늦게 알았어요. 노인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년에 갔지. 지병이었어. 지훈이가 뭐라도 해보겠다고 지 아빠 모셔서 서울까지 갔는데 안타깝게 됐지. 이나가 물었어요. 지훈 씨 어머니는요? 어떤 분이셨어요? 노인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엄마, 그 사람은 본 적이 없어. 엄마는 나타 죽었다고 했지. 아마 나타 죽었다고요? 응. 아이 낳으면서 세상 떠났다고. 그래서 김 씨가 혼자 키운 거야. 평생 혼자. 이나는 숨이 턱 막혔어요. 나타 죽었다는 말.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나 자신은 살아있으니까요. 하지만 왜 남편은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김 씨가 지훈이를 얼마나 끔찍이 아꼈는지 몰라요. 가진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어. 고기잡이 일당 받아서 겨우 먹고 살았지. 근데 지훈이한테만은 부족함 없이 해주려고 했어. 노인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그 사람 아들 얘기할 때만 웃더라고. 평생 혼자 키웠어. 여자 하나 안 만나고. 이나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가끔 바다 보면서 멍하니 있을 때가 있었지. 무슨 생각하는지는 몰랐지만 뭔가 그리운 게 있는 사람 같았어. 노인이 문득 생각난 듯 일어났습니다. 잠깐 사진이 있을 거야. 노인이 방 한쪽 서랍을 뒤졌어요. 한참을 뒤지더니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우리 손녀랑 지훈이가 어릴 때 같이 찍은 거야. 또래라서 자주 같이 놀았거든. 이나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4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 동그란 눈, 볼이 통통한 얼굴. 이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얼굴은 기억 속 3살 유준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똑같았어요. 1년 더 자란 유준이가 있다면 바로 이 모습일 거였습니다. 이 아이가 지훈이인가요? 이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그만 게 인물 훤했지. 근데 애 아빠가 가끔 준이라고도 했어. 그래서 그냥 무슨 태명인가 했지. 준이. 그 한마디에 이나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준이. 유준이를 부르던 애칭이었어요. 3살배기 유준이가 자기 이름을 다 발음 못해서 준이라고 불렀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이나가 간신히 말했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져가요. 나한텐 손녀 사진이 많으니까. 이나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마을을 나왔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25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길 이나는 내내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나는 집에 도착해서 곧장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결혼 앨범을 꺼냈어요. 남편 수찬의 사진을 찾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당신이 왜 그랬어? 이나가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아무 말 없이 떠났어? 25년 전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 무표정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뭔가를 감추려는 얼굴이었습니다. 이나는 결심했어요.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추측만으로는 안 됐어요. 다음 날 이나는 병원에 의뢰를 넣었습니다. DNA 검사를요.
지훈이 쓰던 물건에서 채취한 샘플과 이나 자신의 샘플을 보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이 이나에게는 1년처럼 길었어요. 결과가 나온 날, 이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펼쳤어요. 눈이 한 줄에 멈췄습니다. 친자 확률 99.9%. 이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글자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기 때문이었어요. 살아있었어. 이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이, 우리 준이가 살아있었어. 25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었습니다. 납골당에 있는 유골함은 텅 빈 거짓이었어요. 장례식도 사고도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이나는 결과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기쁨과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기뻤어요.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하지만 분노했습니다. 누군가 25년 동안 자신을 속였으니까. 그리고 슬펐습니다. 아들과 함께하지 못한 2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으니까. 이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지훈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따져야 했습니다. 25년 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받은 뒤로 이나는 며칠 동안 지훈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운전기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아침에 지훈이 차문을 열어줄 때 이나는 그 손을 봤습니다. 손가락이 길고 마디가 굵었어요. 남편 수찬의 손과 닮아 있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지훈의 옆모습을 보면서 이나는 생각했어요. 저 코, 저 이마. 분명히 수찬을 닮았습니다. 하지만 눈매는요. 저 눈매는 누구를 닮은 걸까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나는 자꾸만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훈이 웃을 때 왼쪽 볼에 생기는 보조개, 생각할 때 눈썹을 찌푸리는 버릇, 고개를 갸웃거리는 모습. 하나하나가 낯설지 않았어요. 이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고백하기 전날 밤 이나는 창고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25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어요. 안에는 유준이가 어릴 때 입던 옷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노란 병아리 그림이 있는 잠옷, 파란 줄무늬 티셔츠, 작은 양말들. 이나는 그 옷들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세탁 후 접어둔 그대로였습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는 아기 세제 냄새. 25년이 지났는데도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았죠. 이나는 작은 잠옷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새 살배기 유준이가 이 옷을 입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빠한테 안기려고 팔을 뻗던 모습, 까르르 웃던 소리. 그 모든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나는 애써 닦아냈습니다. 내일은 울면 안 됐어요. 침착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나는 평소처럼 차에 올랐습니다. 지훈이 운전석에 앉았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이나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그냥 좀 달려요. 한적한 데로. 지훈은 의아했지만 군말 없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서울 외곽으로 빠져나가 한적한 도로에 들어섰어요. 주변에 차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훈 씨, 차 세워요. 이나가 말했습니다. 지훈이 갓길에 차를 세웠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지훈이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이나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열어봐요. 지훈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있었어요. 사진도 있었습니다. 지훈은 하나씩 살펴봤어요. 오래된 아기 사진, DNA 검사 결과지,
그리고 옛 결혼사진. 이게 뭡니까? 지훈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이나가 입을 열었어요. 지훈 씨, 내가 할 말이 있어요. 지훈 씨 이름은 원래 김유준이었어요. 지훈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죠. 순간 차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25년 전에 내가 사고로 죽었다는 연락을 받았어. 장례도 치렀고.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 내 아버지가 너를 데리고 떠난 거야. 지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DNA 검사 결과야. 99.9%. 넌 내 아들이 맞아. 지훈이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닙니다. 전 김지훈입니다. 유준아, 저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처음 보는 격앙된 모습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거짓말할 뿐 아닙니다. 평생 저한테 한 번도 거짓말 안 하셨어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제 인생이 다 거짓말이란 겁니까? 제가 알던 모든 게 가짜란 겁니까? 이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훈이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나도 따라 내렸어요. 지훈은 도로 옆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이제 와서요? 지훈이 돌아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25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이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나도 몰랐어. 내가 살아있는 줄 정말 몰랐어. 그럼 아버지는 뭐가 됩니까? 지훈이 돌아섰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저한테 아버지는 전부였어요. 가난했어요. 남들 갖고 있는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전 행복했어요.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아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훈이 고개를 떨궜어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고요? 저한테 엄마가 있었고 그 엄마가 살아있다고요? 이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나타날 거면 아버지가 아프실 때 나타나서 도와주시지. 아니, 그 전에 아버지가 그 고생 안 하셔도 되게 해주시지. 이제 와서 제 어머니라고요? 내가 살아있는 줄 몰랐어. 그리고 내 아빠가 너 죽자마자 이혼을 원했어. 나와 우리 식구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난 평생 널 그리워만 하며 살았어. 이나는 지난 25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던 모습은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생생했죠. 하지만 지훈의 마음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 힘든 시절 다 지나고 이제 와서 갑자기 엄마라고 하니 그럴 만도 했죠. 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훈이 말했어요. 못 믿겠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요 안 해. 내 마음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게. 지훈은 그 자리에 선 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나가 먼저 차에 올랐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지훈도 운전석에 앉았어요. 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 지훈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무단 결근이었어요. 비서실에서 연락을 드릴까요? 물었지만 이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다리기로 했으니까요. 지훈은 어촌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무덤이 있는 곳이었어요. 작은 봉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사실이에요? 지훈이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내가 그렇게 못 믿을 사람이었어요? 바람만 불었어요. 풀들이 흔들렸습니다. 나한테 엄마가 있었어요. 살아있는 엄마가. 근데 왜 죽었다고 했어요? 지우는 아버지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나는 기다렸어요. 연락도 하지 않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강요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후 지훈이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출근했어요.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나가 다가갔어요. 지훈이 차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평소와 똑같은 말투였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회사로 가요. 이나가 차에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훈의 입에서 그 호칭이 나왔어요. 회장님. 어머니가 아니라 회장님. 이나는 가슴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에게 시간이 필요한 거였어요. 평생을 믿어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으니까요.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나는 기다리기로 했어요. 얼마가 걸리든. 지훈이 복귀한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지훈은 예전처럼 묵묵히 운전을 했고 이나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서로 필요한 말 외에는 나누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게 조용히 묻어두고 넘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나가 DNA 검사를 하고 어촌 마을을 다녀온 것을 아는 사람은 비서실 일부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정보가 새어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느냐면요. 유영민 전 회장의 귀로 들어갔어요. 어느 날 오후 이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오늘 저녁에 와라. 할 얘기가 있다.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이나는 무슨 일인지 짐작했어요. 결국 알게 됐구나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이나는 아버지 집을 찾았습니다. 유영민 전 회장은 서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나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손자가 살아있고 찾았다며? 숨기거나 돌려 말할 생각이 없는 직설적인 질문이었어요. 이나는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네. 그걸 이제야 알았어? 아버지가 숨겨서요. 서재 안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유영민 전 회장이 책상에서 일어났어요. 당장 호적에 올려라. 이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손자 호적에 올리라고. 유지훈으로 이름 바꾸고. 유영민 전 회장의 눈이 번뜩였어요. 이건 기회야. 핏줄이 돌아온 거라고. 후계자가 생긴 거야. 이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5년 전에 아들을 빼앗아 놓고 이제 와서 후계자 운운하다니.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 그렇게 멍하니 봐. 그놈 아버지 덕분에 25년 숨어 살았으면 됐지.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야지. 유영민 전 회장이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수찬 씨한테 애 데리고 나가라고 협박하신 거 아니고요? 이제 와서 이렇게 모르는 척 다시 애만 데려온다고요? 사람이 할 짓인가요, 그게? 난 협박한 적 없다. 그놈이 지레 겁먹고 나한테 먼저 거래해왔어. 자기가 이혼할 테니 애는 자기가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평생 눈에 안 띄고 숨어 지내고 서로 찾지 않는 게 조건이었다. 내가 시킨 게 아니라 제가 알아서 한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잘 된 거 아니야. 애가 살아서 제 발로 왔으니. 인화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김수찬과 유영민의 계약에는 유영민도 죽을 때까지 수찬과 유준을 찾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고 수찬 또한 평생 유준을 데리고 숨어 지내며
그들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수찬이 죽었고 아들만 남았으니 성을 받고 호적이 올리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인생을 빼앗았습니다. 25년 전 아버지가 뭘 했는지 저 이제 압니다. 인화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사고가 없었어요. 내 아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저한테 아들이 죽었다고 했어요. 장례까지 치르게 했어요. 유영민 전 회장이 콧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뭐가 어떻다는 거야? 그리고 그게 어디나 혼자 한 거야? 김수찬 그놈이 그렇게 해야 내가 믿을 거라고 했고 난 도왔을 뿐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넌 회장이 됐잖아. 그게 지금 할 말이에요? 이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안 그랬으면 넌 평생 그 밑바닥 인생이랑 살았어. 유영민 전 회장이 이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평사원하고 어촌마을에서 고기 비린내 맡으면서 살았을 거야. 그게 내가 원한 인생이었어? 이나는 아버지의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전 그때도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었어요. 회장 자리는 어차피 제 실력으로, 제 능력으로 제거가 될 몫이었다고요. 인정? 능력? 내가 내 딸이 아니었어도 그랬을까? 내가 이렇게 순진하고 멍청한 소리나 해대고 앉았으니 내가 안심이 안 되는 게지. 유영민 전 회장이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됐어. 손자 호적에 올려. 유씨로 만들어. 그래야 이 집안대가 이어지지. 이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 그렇게 안 합니다. 지훈이 인생은 지훈이가 정해요.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유영민 전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장이 됐다. 내가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준 거라고. 내가 회장이 된 일에 내 결정이 하나라도 들어갔긴 해? 비꼬는 어조였어요. 이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제가 25년 동안 피 말리며 일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회장하기 싫었으면 안 한다는 선택도 있었죠. 핏줄도 못 지키는 게 무슨 회장이야. 유영민 전 회장이 냉소했습니다. 핏줄로 사람 목줄 잡는 건 아버지로 끝입니다. 이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지훈이한테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충돌하고 있었어요. 유영민 전 회장에게 가족이란 기업을 위한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나에게 가족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아버지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훈에게 낯선 전화가 왔어요. 유영민 전 회장 측 사람이었습니다. 김지훈 씨 되시죠? 전 회장님께서 한번 뵙자고 하십니다. 지훈은 당황했어요. 어떻게 자기 연락처를 알았는지도 의문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멍했어요. 그 뒤로 비슷한 접촉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인 척 다가오는 사람, 우연을 가장해 말을 거는 사람. 전부 유영민 전 회장 측에서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지훈을 직접 만나려는 시도였습니다. 지훈은 혼란스러웠어요. 재벌 세계라는 게 어떤 곳인지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었지만 느낌은 알았습니다. 돈과 권력이 움직이는 곳. 평범한 사람이 들어가면 이리저리 휘둘리다 버려지는 곳. 어느 날 퇴근 후 지훈은 이나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회장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합니다. 지훈이 말했어요. 아버지 쪽 사람들인가 보군요. 이나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호적에 올라가고 이름이 바뀌고 후계자 교육을 받겠죠. 그게 좋은 겁니까? 이나는 잠시 침묵했어요. 좋고 나쁘고는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죠.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두렵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저 같은 사람이 거기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용당하다 버려지겠죠. 제가 가진 거라곤 아무것도 없는데. 이나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28년을 가난하게 살아온 청년. 아버지 하나만 믿고 살아온 아이. 갑자기 재벌가 손자라는 말을 들은 청년의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이나가 말했습니다. 지훈 씨가 김지훈으로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요. 억지로 호적에 올리고 끌고 오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진심이세요? 그럼 자기 인생은 자기가 정해야 하니까요. 이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25년 전에 나는 내 선택을 빼앗겼어요. 누군가 내 대신 결정했고 난 그것도 모르고 받아들여야 했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이나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지훈 씨 원하는 대로 살아요. 운전기사로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고,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재벌 회장이 자기 아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말하다니. 지금 당장 결정 안 해도 돼요. 이나가 말했어요. 천천히 생각해요. 지훈 씨 인생이니까. 다만 어떠한 인생을 결정하건 나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싶어요. 그건 받아줘요.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침묵이었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모실까요? 그래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지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 대화 이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운전기사로 일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차량을 점검하고 이나를 모시고 회사에 갔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일상.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나가 차에 타면 지훈은 그냥 앞만 봤습니다. 회장님이 뒷좌석에 계시니 운전에만 집중하면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가끔씩 백미러로 슬쩍 이나의 표정을 살피게 됐어요. 피곤해 보이시나 안색은 괜찮으신가?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그냥 운전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훈의 모든 게 눈에 밟혔어요. 운전대를 잡은 손, 방향 지시 등을 올릴 때 손가락 움직임, 햇빛 때문에 눈을 찡그리는 모습. 그 손이 남편 수찬의 손과 닮아 있다는 걸 매일 확인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훈이 차문을 열어드리며 말했어요.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별것 아닌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꼭 필요한 말만 하던 청년이었거든요. 이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그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대화가 이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은 회의가 길어져서 점심을 못 먹었어요. 오후 내내 배가 고팠지만 일정이 빡빡해서 밥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차에 올랐어요. 그런데 조수석에 편의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거? 삼각김밥이랑 우유입니다. 내내 회의하셨다고 들어서요.
지훈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청년이 자신을 챙기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고마워요. 이나가 작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대답 대신 시동을 걸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가을비였습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가 창밖에서 들렸어요. 이나는 야근을 마치고 늦은 시간에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이 따뜻했어요. 지훈이 미리 히터를 틀어놓은 게 분명했습니다. 이나가 자리에 앉자 지훈이 뭔가를 건넸어요. 따뜻한 음료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핫초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어요. 드세요. 지훈은 그 말만 하고 앞을 봤습니다. 이나는 음료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따뜻해졌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빗줄기가 반짝였어요. 이나는 음료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 사소한 친절이 마음을 건드렸어요. 25년 동안 아무도 이렇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회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굽신거리지만 진심으로 챙겨주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이나는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티를 내면 안 됐어요. 지훈은 백미러로 슬쩍 이나를 봤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운전하면서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아, 내 엄마는 널 많이 사랑했어.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엄마는 자기를 낳다가 죽었다고 들었으니까요.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겠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건지. 엄마가 살아있었고 자기를 찾지 않은 게 아니라 찾을 수 없었다는 걸. 25년 동안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살았다는 걸. 지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또 버려지는 건 아니겠지.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진 거라곤 아버지뿐이었어요. 그 아버지도 이제 없었습니다. 천외고아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재벌 회장이라는 사람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혹시 또 버려지면 어떡하지? 잠깐 좋다가 내쳐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지훈이 차를 세우고 문을 열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나가 말했어요. 지훈 씨, 잠깐. 지훈이 멈췄습니다. 이나가 조용히 말했어요. 난 지훈 씨의 행복이 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해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지훈이 돌아봤어요. 이나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가끔 나랑 밥 먹어줄 수 있을까요? 밥이나 같이 먹자. 그 한마디가 지훈의 마음에 파고들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운전기사한테 할 말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아들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두려움, 혼란, 그리고 어딘가에서 피어나는 따뜻함. 지훈이 말이 없자 이나가 다급하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부담 주려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정도는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참 후에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밥은 같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회장님. 끝까지 그 호칭이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렇게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밥은 같이 먹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지훈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이나가 작게 웃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짓는 미소였어요. 진짜 웃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웃음. 그래요. 그것만으로도 난 좋아요. 이나가 말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면서 이나는 뒤를 돌아봤어요. 지훈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가려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나는 손을 가볍게 들었습니다. 잘 가라는 인사였어요. 지훈도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빗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날 밤 이나는 서재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 사진 2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한 장은 3살 때 유준이 사진이었어요. 25년 전에 찍은 거였습니다. 까르르 웃고 있는 아기, 통통한 볼, 동그란 눈. 다른 한 장은 지훈의 사진이었어요. 회사 직원 명단에서 복사해 온 증명사진입니다. 28살의 청년. 단정한 머리, 진지한 눈빛. 두 사진 속 얼굴이 닮아 있었어요. 세월의 간극이 있었지만 같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나는 두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25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아이는 어른이 됐습니다. 엄마 없이 아버지 혼자 힘으로. 가난하게 하지만 바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관계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아직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나도 억지로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도 않았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지우는 출근할 거예요. 차 문을 열어주고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하고 물을 겁니다. 이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오르겠죠. 그렇게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25년 만에 기적이 있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었고 버려진 줄 알았던 아이에게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혈통의 승리가 아닙니다. 핏줄이 이긴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결정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존중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여울목 인생 사연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